아니 검은 신화 50 이게 1800만 장이 팔렸대요. 아니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요. 아 저도 알죠. 이게 거의 다 중국 내수 판매고 저도 50 해봤습니다. 이 게임이 많이 부족해요. 최근 이런 종류 게임에서 가장 수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엘든링이랑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마치 어떤 걸 떠올리게 하냐면 예전에 그 영화 디워를 기억하십니까? 심영래 영화 감독의 디워. 이 디워를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어요. 제가 디워를 까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근데 사실 디워랑 검은 신화 50을 비교하면 사실 50을 까는 건지도 몰라. 아무튼 이 디워도 몇 명 봤는지 기억나세요? 850만 명이나 봤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이 봤죠. 이 디워는 2007년에 개봉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물론 안 봤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 중국인이었어도 검은 신화 50 이거 안 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자부심을 느낍니다. 당연히 최고의 게임, 최고의 영화를 해야죠. 제가 애국주의 때문에 디워 보고 중국인이라고 해서 50을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2007년에 박스오피스 1위가 바로 이 디워였습니다. 2위는 트랜스포머, 2위가 바로 트랜스포머였어요. 아 참고로 전 트랜스포머는 봤습니다. 트랜스포머 그때 정말 혁명이었죠. 그 그래픽은. 근데 그 당시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디워가 재미없다 혹은 디워 그래픽이 별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욕을 진짜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이게 거짓말인 것 같다고요? 아무튼 이때 이 디워의 엔딩곡이 뭐였냐면 바로 아리랑이었습니다. 기사 댓글을 보면 대충 이래요. 심영래 감독과 우리나라 CG 기술이 너무 자랑스럽다. 아리랑이 나올 때 눈물을 흘렸다. 대충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다 보면 국가 발전 단계에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 국뽕이라고 그러죠. 국뽕을 빨아버릴 수밖에 없는 단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은 신화 50에 미쳐버린 중국인들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50이 쓰레기까지는 아니에요. 준수한 정도죠. 그냥 뭐 대충 잘 만든 정도의 게임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디어보다는 잘 만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가 뭐 진짜 우주 명작까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이걸 무슨 우주 대명작 정도로 올려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요즘은 그 이제 50 게임의 모티브가 된 산서성 관광지에 추석, 중추절에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디어가 나올 때 아리랑 듣고 눈물 흘렸던 우리 그 국뽕 감성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이 디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7년에 디워가 나오고 지금 2024년이죠. K 컨텐츠 대략 15년이 지났는데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디워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볼품이 없었던 거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건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K 콘텐츠가 세계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염치 없기는 하지만 세계 유수의 콘텐츠들과 합을 나눠볼 만한 수준까지는 성장을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단계에 우리의 디어가 있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CG, 우리나라 게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은 신화 50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디어가 나오고 기생충이 세계에서 인정받기까지 대략 15년 정도가 걸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15년 후에 중국 게임은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이 검은 신화 50이 여기에서 15년 동안 발전한다면 중국 게임은 어떤 품질이 되는 거죠? 사실 중국 게임은 2007년에 우리나라 영화보다는 훨씬 앞서 있긴 합니다. 아실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네 물론 돈으로 매수해버린 거긴 하지만 라이엇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거 이미 중국 게임이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게임사들이 이미 텐센트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게임의 초기 전략은 이렇게 셋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돈으로 스튜디오 전체를 사버리는 전략이 있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엇 같은 케이스가 있겠죠. 두 번째는 베끼는 전략이 있겠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었던 미국 게임 그리고 일본 게임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들 중에서 매력적인 게임들을 베껴버리는 전략을 거리낌 없이 썼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바일 위주의 게임을 만들었던 건데요. 모바일 게임은 개발력이 덜 필요한 데다가 과금을 통한 황금성도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중국은 한참 동안 쓰레기들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로 갑자기 하나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건 바로 미호요라는 현상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네요.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에서 나온 게임이 바로 젤레스 존 제로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업적으로는 이 회사의 전작인 스타라일보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모바일과 콘솔 겸용으로 해서 나온 게임 퀄리티로 중에서는 아마도 최근 게임 중에서는 최고 게임의 최고 수준에 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미호요의 역사를 뜯어보면 중국 게임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순식간에 요약을 해볼 수
수가 있는데요. 미호요의 2011년 게임, 이거 그냥 횡스크롤 게임이에요. 자, 2011년이죠. 이 다음 게임은 2012년에 나왔던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인 붕괴 학원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뭐 그냥 그렇죠. 그냥 게임 같지도 않은 그래픽 덩어리예요. 근데 이 다음 게임, 2016년에 나온 이 게임은 붕괴 서드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부터 미호요 그리고 중국 게임계의 발전 속도는 이해할 수가 없을 만큼 빨라집니다. 미호요는 사실 일본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게임사입니다. 액션에서는 데빌 메이 크라이 등 캡콤의 게임, 그리고 스토리에서는 신세기 에반게리온을 많이 차용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단 5년 만에 이뤄진 발전인 거예요. 이게 믿겨지십니까? 2011년에는 말도 안 되는 쓰레기를 만들던 게임 회사가 2016년에는 이런 게임을 모바일로 만들어낸 겁니다. 2020년에는 미호요에서 바로 원신이라는 기념비적인 게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2023년 스타레일, 그리고 2024년에는 젤레스 존 제로가 나오게 되죠. 이 게임의 특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의 큰 특징들은 이렇습니다. 2016년 붕괴 서드는 데빌 메이 크라이, 그리고 2020년에 원신은 저 유명한 젤다, 그리고 2023년에 스타레일은 궤적, 그리고 2024년에 젤레스 존 제로는 페르소나처럼 표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명백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걸 더 확장시키는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도 이런 전략을 썼는데요. 모바일, 또 콘솔, 그리고 여기에 훨씬 더 과금이 용이한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적용했습니다. 이걸 사실은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일본 게임사들은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거든요. 요약해보자면 Copy and Make It Better 라는 전략으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략은 단순히 미호요의 것만은 아니었고 중국 게임 산업계의 전략 그 자체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검은신화 50 이야기로 돌아보면 검은신화 50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이제는 그 카피의 느낌까지도 지어가고 있다는 거겠습니다. 50이라는 캐릭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의 아이콘이 맞으니까요. 기어가 나오고 기생충이 나오고까지 15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15년 뒤에 미호요는 뭘 만들고 있을까요? 15년 뒤에 중국 게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중국 게임의 생각보다 빠른 발전, 그래서 1800만 장이 팔려버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도 좀 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게임이 2011년 저렇게 쓰레기 같은 퀄리티로 시작을 해서 2024년 가짜 애들링만큼 올라와서 1800만 장을 팔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뭐 했냐? 왜 뒤처졌느냐? 이 이야기를, 사실은 주제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이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이 인터뷰를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2003년 8월 아침마당에 임요한 선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인터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모두가 아실 겁니다. 이때 정말 무례했죠. 몇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참담합니다.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은 같은 게이머한테 느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되는 것이 이게 아주 조직 폭력배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딱 이런 느낌이었죠. 난 누구, 여긴 어디? 나한테 왜 그래?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약간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좀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사실은 그런데 이건 진행자가 프로게이머에게 하는 질문이라서 무례했던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너무나 무례했던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이때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났죠. 지금은 2024년입니다. 이제는 게임이 명명백백히 스포츠가 되었고 경쟁 문화가 되었고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 이때와 지금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말로만 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을 질병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게임을 파는 사람들을 장난질이나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철없는 사람들, 또 사회 낙오자들, 사회 부적응자들, 어린 새끼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계도해야 될 대상들, 가르쳐야 할 대상들, 교정해야 될 대상들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다 그겁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시에 또 돈은 벌어오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역겹죠. 이게 굉장히 역겨운 킬링버스예요. 2009년 2월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는 닌텐도 게임기 왜 못 만드냐 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오해가 있을까봐 조금만 더 떼자면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의 전반적인 경제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님처럼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산 분들은 이런 게임 같은 것의 즐거움을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잘못도 아닐 겁니다.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발언 자체는 문제가 있었죠. 우리는 닌텐도 같은 게임기 왜 못 만드냐 라는 발언이 함축하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왜 우리나라 게임 업계는 닌텐도처럼 돈을 못 벌어오냐 라는 말이에요. 닌텐도 같은 게임을 못 만드냐 이런 창작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닌텐도처럼 돈을 못 벌어오냐 라는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엄마 친구 아들은 학교에서 뭐 1등하고 뭐 예쁘고 뭐 잘생기고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주도했던 건 셧다운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식인 거죠.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닌텐도가 나오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양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게임에 대한 탄압은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 뭐부터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씩 말해보겠습니다. 다 말하면 너무 기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하나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은 지금 현재 사전 검열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전 검열제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언론사들이 기사를 다 쓰면 이걸 검열받고 출간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아시죠? 배우셨죠? 그때 누구한테 검열받았죠?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검열받았었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게임이 지금 물론 이거 검열하시는 분들이 일본 제국주의는 아니죠. 아니에요. 이걸 검열하는 분들은 콘등이, 개등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사전 검열을 하고 있어요. 누가 검열하고 있는지 이 콘등이와 개등이 의원들 명단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관이는 문체부에서 위축한 도봉구청 총무과 출신 백화정 위원장,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홍태식 위원, 집현전 법률사무소 위종필 위원, 서울 YWCA 소비자 환경부 부장 강민아 위원, 우송대 게임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김창배 위원, 중소기업청 기술품질원 공업연구관 이재영 위원, 동의대 디지털 콘텐츠 공학과 조교수 정경란 위원, 국무총실 과장 김도현 위원, 경기경찰청 2부장 이준재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등이는 노인과 생활과학연구소와 부산일보 편집국장 등을 겸임하고 있는 박창호 위원, 부산예대 문화창작 교수인 박홍배 위원, 부산 삼성여고 교장인 교장선생님이시네요. 한영준 위원, 안양대 게임 콘텐츠과 학과장인 이승훈 위원, 강남대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 윤현정 위원, 학부모 정보 감시단 모니터링 팀장 홍승빈 위원, 법률사무소 연세로 변호사인 변호사님 김혜리 위원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들 비난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을 제가 왜 비난하겠어요? 아니 근데 명단을 좀 보십시오. 이분들이 지금 검은시나 50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전 검열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만들어지는 게임들이 사전 검열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임들이 검은시나 50이랑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이분들이 검은시나 50을 알까요? 아실 수는 있겠죠. 근데 집에 플스가 있을까요? 플스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게 플스5일까요? 플스5일 수는 있겠죠. 검은시나 50을 해보셨을까요? 해보셨을 수도 있겠다. 그래요. 양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젤레스 존제로를 해봤을까요? 해봤을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블 스냅을 아실까요? 제가 이분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화를 내서. 이분들은 게이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게임 산업에 대한 모욕입니다. 게임 산업은 그냥 망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절대로 새로워지지 마라는 저주 같은 겁니다. 이런 사전 검열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뒷자리에 선생님이 서 계시거나 아니면 사수가 뒤에만 서 있어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되실 거예요. 일도 제대로 손에 안 잡히겠죠. 그런데 변호사, 학부모 위원, 경기경찰청 이런 분들이 사전 검열을 해서 이건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팔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라는 절차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컨텐츠를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전 검열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이게 남아있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대한민국 게임 산업계 망하라고 그 볏짚 인형 뭐죠? 그거 이제 칼로 그냥 난도질 하는 거겠죠. 이걸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게이머들이 성인 게임을 하고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성인 게임을 하려고 문제 제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게임
그리고 게임 산업을 악마화하는 사람들은 게이머들을 단순히 어리고 멍청하고 계도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게이머들을 변태적인 성욕구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성범죄자로까지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건 또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자, 헌법 제21조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항이 있습니다. 네,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게 우리 헌법에 실려있죠. 물론 요즘에는 어떤 정치인께서 헌법에 실려있는 우리 통일에 대한 그런 항목까지도 반박하시는 것처럼 헌법에 대한 권위가 많이 추락하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분명히 이 검열, 사전 검열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헌법에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 사전 검열 하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거 말고도 아주 유구하고 집요한 게임 죽이기 역사가 있죠. 게이머 죽이기, 게임사 죽이기, 게임 문화 죽이기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실시되어 왔었는데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여러분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시는 K 엔터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어오고 있는 산업입니다. 사실 이 엔터업이라는 게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좀 인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죠. 투자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하이브와 어더워 사태에서 보셨겠지만 말이죠.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위헌으로 판결나서 없어진 셧다운제, 그리고 최근에 이 게임을 질병으로 만들고자 하는 질병 코드 문제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 게임에 이 질병 코드를 부여하겠다는 쪽의 주장은 WHO에서 이 게임을 질병 코드로 보고 있다는 것을 큰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치면 이 김치도 발암물질이거든요. 여러분, 김치 압수, 평생 압수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참 문제가 많죠. 사실 하나하나가 너무 문제가 많지만 네, 그런데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외부적인 규제 요인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게임사들의 내부적인 요인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외부적인 규제의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런데 리니지 M이라는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게임은 이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너무나 성공해버렸고 또 지나친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이 리니지 M의 변형 공식만 되풀이했던 것이 이 실패의 아주 근본적인 뿌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리니지 M을 두 가지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NC소프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리니지와 M 중에서 리니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죠. 리니지가 축약하는 건 오래된 IP라는 상징일 겁니다. 리니지 말고도 이 타사의 게임사들, 가령 던파라거나 메이플이라거나 로스트아크라거나 지금 우리나라를 주름잡고 있는 IP들 중에서는 새롭다라는 느낌이 드는 IP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국산 IP 중에서는 말이죠. 게임사들의 잘못으로만 몰고 싶지는 않아요. 규제가 이렇게 심하고 유저들을 옥죄고 많은 법안이 발의되어서 불확정성을 높이면 게임사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힘든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 환경이 어찌 됐건 간에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서 새로운 IP가 나오지 않게 된 게 꽤 오래되었다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리니지 M 뒤에 붙는 M이 있겠습니다. 사실 모바일이 여러 가지 면에서 콘솔 혹은 PC를 모두 집어삼킬 거라는 착각을 한때 세계의 모든 게임사들이 하기도 했죠. 물론 그건 그냥 착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게임업계 전체가 PC와 콘솔을 모두 등한시하고 여기에만 매달리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니지 M은 그래서 그런 게임의 전형이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내우 외환인 셈입니다. 외환이라 함은 이제 게임 산업 전체를 말하자면 게임 산업을 범죄시하는 가령 마약 산업급 제재를 가하면서 또 돈도 벌어오라고 채찍질하는 모순적인 규제, 그리고 반헌법적인 사전 검열까지 가하면서 옥죄는 이런 미친 짓이 계속되면서 내우,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것만 반복하는 오래된 IP를 모바일로만 재탕하는, 그래서 그거 돈이 되냐라는 이런 창의적이지 못한 질문만 반복하는 보수적인 자세가 고착되어 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중국 게임에게도 서서히 따라잡힌 거죠. 바로 이게 우리의 지난 15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영화계에도 사전 검열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폐지된 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96년 10월이었어요. 그리고 이 폐지를 디딤돌 삼아서 우리나라 영화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다양해져서 마침내 오늘날의 기생충과 같은 영화도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24년 아직도 게임에는 사전 검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게임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죠. 기술력과 경쟁력은 아직도 충분하고 또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게임업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 분명함에도 아직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말라버린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희망적인 시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몇 게임사와 작품들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있고, 패럴드 모바일을 시도하는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이 있겠죠. 그리고 피해 거짓, 산나비, 디맥을 가지고 있는 네오위즈도 있을 거고, 니케와 스텔라블레이드의 시프터, 그리고 데이브 더 다이버, 퍼스트 디센던트처럼 새로운 시도를 더해서 퍼스트 버서커와 같은 IP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넥슨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운드 13 같은 스튜디오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웹젠도 있을 거고요. 네, 혹시나 듣고 계시는 게임업계 관계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언급이 안 되었다고 해서 서운해하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어서요. 네,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전검열제 혹은 질병 코드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없어지거나 도입되는 것이 막아지고, 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식이 이 산업 전체가 미래 우리의 먹거리이자 즐길거리이며 자랑거리로 변해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거 투자 이야기가 맞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산업들이 이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에미상에서 일본을 배경으로 한 쇼군이라는 드라마가 무려 18관왕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디즈니에서 이거 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뒷광고 아니고요. 쇼군에서 나한테 뒷광고를 줬다? 이거는 좋네요. 근데 뒷광고 아니고요. 이렇게 문화의 힘이라는 거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게임업, 게임 산업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계속해서 투자하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에미상 수상 발언 중에서 영화 부문 작품상을 수상한 리처드 게드가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마지막 말로 남기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경계를 넓히고 불편함을 탐험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실패하라 라고 말했거든요. 네, 규제의 목적 자체는 저도 나쁘기만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경계를 넓히고 불편함을 탐험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실패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메한미의 문티키시였습니다. 다음에도 투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